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다소 좀 좁혀진 상황인데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 스트리밍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변동성도 상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전통 미디어 명가까지 흡수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10여 년 만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라는 평을 듣는데요. CNN 등 방송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만 인수한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로 유튜브와 디즈니를 뛰어넘는 미디어 업계의 공룡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워너브라더스도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이죠. 그렇죠. 네, 슈퍼맨, 배트맨 등을 보유한 DC 코믹스, 또 미국 드라마의 명가로 꼽히는 HBO도 워너브라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인수 완료 전까지 까다로운 기업 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의 전통 미디어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은 극장 상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 험난한 과정을 넘어서 결국에 또 인수 완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무난하게 나온 PCE 지표와 또 이번 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도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이후 연말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경계감에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연말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금요일장 마감 사항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0.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9%, 0.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M7 기업은 악재가 있었던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첨단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0.53% 떨어졌고요. 애플은 최근 핵심 임원들의 퇴임이 잇따르면서 0.68% 내렸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월가에서 또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에 1%대 강세를 이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도 1.8% 오르면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가 내려온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얼리티랩의 누적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비용 축소는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벨 테크놀로지 대신 맞춤형 칩을 공동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이번 주 11일에 나올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 속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PCE 데이터에 주목했었는데요. 다행히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발생 전 9월 전에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8% 올랐고요. 근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는 2.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온 가운데 전년 대비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소비 지출 통계를 보면 개인 소비는 전월과 비교해서 0.3%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둔화됐고요. 개인 소득은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를 보고 애널리스트들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소 약해지고 있지만 K자형 경제는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3.3으로 나오면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고요. 월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 지표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는데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11월에 4.5%에서 12월에는 4.1%로 하락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달에 3.4%에서 12월에는 3.2%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플레이 데이터가 나온 이후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들은 연준에게 추가 안도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월 인하 전망으로 돌아선 데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금리 동결 기조에서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조를 바꿨는데요. 또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12월 금리 인하 매칭이 현재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공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또 이날 지표 외에도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발표 소식이었죠.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국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 기업들 주가는 등락이 엇갈렸는데 넷플릭스는 비용 우려와 또 반독점법 심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3% 가까이 빠졌고요. 워너브라더스는 최종 인수 소식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수에 참전했던 파라마운트 주가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또 이번 인수로 영화 산업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 주 내내 크게 뛰었습니다. 12월 FOMC가 매파적인 인하 뉘앙스를 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데다가 캐비넷 백악관 경제고문이 차기 의장으로 부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11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면서 4.13%까지 상승했고요. 2년물 금리도 3.56%까지 높아졌습니다. 금값은 최고치 부근에 다시 근접한 만큼 한 주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WTI가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2월 FOMC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2월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12월 이후의 금리 경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지 혹은 추가 인하의 경로를 열어둘지 주목해야겠고요. 또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몇 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지 봐야겠습니다. 현재 9월 점도표는 20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3.375%로 단 한 번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두 번의 인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리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지도 중요한데 만일 분열이 심하다면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실적 발표도 많습니다. 10일에는 오라클, 11일에는 브로드컴이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오라클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또 브로드컴은 구글 TPU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서 어떤 성적과 또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데이터로는 9일에 ADP 고용보고서, 또 10월 졸트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노동시장 악화 징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몸값이 천장을 뚫고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 우리 돈 1,180조 원으로 평가하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반년도 안 된 사이 2배가 뛴 금액으로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재확인시켜주는 우주 산업에서 갖는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머스크는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 유동성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다 말하며 구주 매각 소식은 부인하면서도 IPO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스페이스X 상장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업계에선 메타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 스타트업인 리밋리스를 인수했는데요.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재미를 본 저커버그가 생태계 확장에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리밋리스는 옷깃이나 목걸이 형태로 만든 기기에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AI를 활용해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완벽하게 기억해주는 이른바 개인용 기억 보조 장치를 개발해 주목을 받아왔는데 업계에선 메타가 회사의 핵심 기술인 맥락 인식과 대화 요약 등을 2차사 스마트 환경, 또 차세대 디바이스 이식하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빅테크들이 스마트폰 이후의 폼팩터의 차세대 기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땅 따먹기를 벌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앞서 아마존 역시 손목에 착용하는 AI 기기 제조사 B를 인수하기도 했고 구글 역시 차기 픽셀폰과 워치에 강력한 제미나이를 심으면서 추격 중입니다.
중국 AI 반도체 업체 무어스레드가 상하이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상장 첫날 장중 한때 500%까지 급등했는데요. 이렇게까지나 큰 주목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어스레드의 창업자인 장 젠중은 엔비디아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며 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고요. 공동 창업자인 저위안과 장위보 역시 각각 엔비디아에서 선임 디렉터, GPU 아키텍트를 역임하는 등 고위 경영진 6명이 엔비디아 출신입니다. 덕분에 만들어진 지 고작 5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 그래픽 렌더링과 AI 연사들 모두 아우르는 몇 안 되는 중국 GPU 업체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를 막아서면서 자급자족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고 레드테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중국 증시에서도 AI가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레이스에서 뒤처진 애플은 고위 임원과 핵심 두뇌들의 잇따른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AI 총괄부터 디자인 수장, 법무 책임자, 대외 정책 책임자 등이 줄줄이 자리를 떠났는데 모두 팀 쿡 CEO와 직접 머리를 맞댄 핵심 C-레벨 인사들이고요. 이런 가운데 애플의 자체 칩을 설계한 사령탑 조지 스루니 수석 부사장까지 퇴사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리 개편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로비 워커부터 후임인 K 양까지 핵심 두뇌들도 줄줄이 회사를 떠나면서 애플의 AI 추격전은 더욱 험난해졌고요. 동시에 60대 초중반 경영진들까지 은퇴 국면에 들어가면서 인재 상실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에 팀 쿡 CEO 퇴진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글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여전히 독점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는 기본 검색 계약을 매년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거액을 지불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유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AI 서비스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오픈AI를 비롯한 경쟁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걸 고려하면 시장 경쟁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인물들까지 짚어보죠. 총 25명을 선정했는데 모두 굵직한 인물들이지만 그중에서도 핵심만 모아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름을 올렸고요. 미국 뉴욕시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된 조란 맘다니,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 그리고 헬스케어 IT 기업 코그노산트의 창업자이자 최근 여자 축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계 여성 기업가인 미셸 간 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이 주목받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자율주행 개발 방향성을 바꾼 현대차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시가총액 6위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11% 이상 오르면서 코스피도 4,1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업황 부진과 피크아웃 우려가 주가를 계속 눌러왔지만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기지개를 켠 겁니다.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보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대표적으로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고 말씀드린 현대차는 11% 넘는 상승세, 기아도 2.74% 올랐으며 KG 모빌리티도 1.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공사 수주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희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 산업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면 중소형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인 가운데 창지건설이 상한가, 남광토건도, 일성건설도 16%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현대건설까지 9%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을 앞둔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습니다. 피하 주사 제형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전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를 개발했고 지난 9월 미국에서 11월엔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해 곧바로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후발주자가 판매에 돌입하자 선발주자인 이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은 그 즉시 특허 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최근 고조됐던 알테오젠의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령 기대감이 이번 독일 법원의 판단으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알테오젠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 섹터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12%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바이오파마도 8%,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7.5%대 하락했으며 삼천당제약도 3%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1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드몬드 캠퍼스에서 LG그룹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AI 데이터 센터 테크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LG그룹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소식에 LG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 LG전자가 5%, LG도 5.03% 올랐고 LGCNS는 6.84%,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까지 3.90%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보름 만에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사들이면서 수급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현대차가 다한 날이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리레이팅을 받으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산타랠리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1.8% 반등에 4,100포인트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0.6% 가까이 하락하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선 금반차, 금융, 반도체, 자동차가 스퍼트를 내며 강세를 지속했지만 코스닥은 알테오젠 악재에 바이오텍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이 넘는 물량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사자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기존의 4,100선까지 올라오면 자금을 빼내던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었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 거래일에는 자동차와 원전, 전력기기 등도 골고루 사들인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76억 원 팔아냈고 기관 역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1,9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만 홀로 3,200억 원 가까운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대미 자동차 관세 이슈가 정리되고 AI와 로보틱스 신사업이 추진 동력을 갖추고 환율까지 오르자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에코프로 형제와 펩트론, HLB 등이 상승했지만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락 기여도가 컸습니다. 알테오젠 12% 넘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를 앞두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피로감 속에 전 거래일에는 7.2% 내렸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70전 내린 1,46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속됐지만 여전히 원화 약세 심리가 큰 상황입니다. NDF에서 지난 6일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73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다시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3주 만에 4,100을 회복한 국내 증시, 이번 주는 시장에서 기다리던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산타를 불러올지 파월의 입에 어느 때보다 시장의 시선이 쏠립니다.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대기 심리가 작용하겠는데요. 주 초반에는 미국의 10월 9일 이직 보고서 체크하시고요. 오늘 예정돼 있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임시 주총, 그리고 내일 예정돼 있는 사우디 국영 AI 기업인 휴메인 CEO 방안 등 바이오텍과 AI 섹터에 영향을 줄 일정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엔 FOMC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의 청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정이 돼 있어서 변동성 클 수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등의 실적이 대기 중인 만큼 AI 인프라 모멘텀이 이어질지도 관건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했는데요. 과연 오늘 바이오텍 흐름은 어떨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무난한 PC와 FOMC 경계감이 겹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확인하시면 LG 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2% 강세 이어갑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0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 지금 0.4% 상승합니다. 54만 6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오름세. 현대차가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강합니다. 2.4% 오르며 32만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5위권까지는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 우선 반등합니다. 3%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 4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넘는 강세 16만 1,400원. ABL 바이오가 강보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4만 500원. 리가켄바이오가 0.7% 오름세로 18만 6,800원. 반면 펩트론은 2.5% 가까이 내립니다. 현재 거래가 27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2월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4,100선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코스피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자동차주 질주가 이어질지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은 LG전자, LNF, 카카오를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잠잠해지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11% 넘게 뛰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인데요.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공개되며 대미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촉진을 위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주의 모멘텀도 받았습니다. LG계열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데이터 센터 협력 기대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냉난방 공조, 에너지 저장 장치 등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MS의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100조 원을 넘는 만큼 LG그룹의 연간 수주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사들였는데요. 로보티즈, 에코프로, BHI, 고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관심이 기술 모멘텀이 강한 기업으로 이동한 겁니다. 지난주 원전주가 강세였죠. 젠스넌 CEO가 한 팟캐스트에서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할 거란 기대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뚜렷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BHI는 12월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BHI는 원전 설비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원전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며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동종 업계와 비교해봐도 BHI는 자기 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지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4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공격적인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B금융이 올랐는데요. 현대그룹사 전반이 강세였죠. 현대모비스가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DS투자증권은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이 현대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기술 플랫폼을 일원화할 경우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기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DS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 주가를 3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금융주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에코프로 형제와 로봇주를 중점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로보티즈,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주가가 강하게 치솟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로봇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단기 조정이 아닌 관심 업종의 확실한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로봇 자동화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로봇 기업들이 수혜 구조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 능력이 약점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검증된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에 뉴욕 증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계감 또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좀 네. 혼조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사실은 12월보다는 그 이후에 금리 경로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점도표도 중요하고 뭐 오라클, 브로드컴, 시놉시스 실적까지도 줄줄이 그러니까요. 예정되어 있네요. 지난번 10월 말 11월 초 때가 그때 네. 마지막 FOMC였지 않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아 그렇죠. 12월에 가봐야 된다 했는데 예. 지금은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뭐 이거 거의 이제 12월 87.2%로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당연히 금리는 내릴 거고 그 다음을 보겠다 하는 시장인데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네. 진짜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을 하고 다음 기회를 보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정합니다. 연준 깡이 있다는 거를. 그런데 뭐 그럴 만한 그건 아닌 거고 최근 지표 흐름 글쎄요. 오늘 또 이충광 대표가 지표 해석해 주시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뭐 시장 기대에 어긋날 만한 지표는 없었던 것 같고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네. 워너브라더 아니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렇게 잘 나가도 됩니까? 사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안 좋았어요. 네. 뭐 빵에서 예. 빵에 들어갔던 그죠? 네네네. 빵에 들어갈 때 FAANG에서 N이 넷플릭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M7 이러면서 넷플릭스는 좀 소외되었다가 네. 갑자기 최근에 이슈가 되긴 됐는데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뭐 독과점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글쎄요 주가 지난 주말에 희비나 엇갈렸잖아요. 넷플릭스 예. 떨어지고 워너브라더스 올라가고. 근데 거기다가 앞으로 추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12월 들어서 딱 일주일 보냈는데 네. 역시 지수 상승률에서 탑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아니 한동안 좀 코스닥이 더 가나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요. 약간 코스피 예. 쪽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에요. 뭐 연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직까지는 코스피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서름을 갖다가 올 한 해 확 이렇게 털어내는 그게 됐는데 막판까지 이제 잘 달려야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예. 아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매파적 동결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여전히 매파적 유효합니까? 매파적 인하. 인하 매파적 인하 네, 그러니까 매파적 인하, 비둘기 비둘기파적 파 동결 동결이었는데. 둘 중 하나일 텐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매파적 제롬 인하. 파월이 매파적으로 좀 멘트를 해줄 건지 예. 그래서 좀 중립적으로 해줄 건지에 따라 네네. 틀릴 텐데 그래도 하여튼 인하니까요. 음. 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캐비넷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비넷이 지난주 후반에 인터뷰하면서 저는 사실 그래도 좀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미리. 캐비넷이 내년 5월이긴 하지만 예. 이제 의장이 되고 하면 이분이 지금 왕비둘기 파로 지금 불리운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데올로기 자체가 예. 제롬 파월처럼 금리를 속도 조절의 수단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경제의 과열을 잡자는 수단으로 쓰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면 이 캐비넷 이분은 이 교수하실 때부터도 그렇고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앞서서 내년 5월 이후에 의장이 되면 너무 과한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지난 주말에 인터뷰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라는 거는 그때 상황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코셔슬리하게 이번 12월 달 네. 인하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코셔슬리하게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인하가 조심스럽게. 되지 않겠냐. 예. 참 그러니까 그때 그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FMC라는 게 우리가 리스펙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의사결정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학자적인 네. 그런 아주 그 중립적인 객관적인 이런 의사결정도 우리가 리스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의장이 되면 그 의장이라는 게 사실 경제 대통령인데 캐비넷에 또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연의 역할이 좀 그래서 참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그래도 조금 안도감을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이 대표님하고 저는 또 약간 다른 결로 느꼈는데 네. 역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캐비넷의 어떤 캐릭터가 뭐 그다지 틀리진 않았구나 싶은 것이
저 양반한테 무슨 철학이 있겠어? 그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 바꾸는 사람이고 논문도 바꾸는 사람인데 싶은 게 지난주에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헤셋이 의장이 되고 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우려한다는 기사가 한번 나가고 네네. 그게 월가에서 회자가 됐는데 채권 작용된 얘기 다시 채권 나왔죠. 자연단이 그러면은 그게 뭐 금리 인하를 마냥 채권 시장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해놓으니 조심스럽게 인하하자라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톤을 측면도 좀 있었던 것 바꾸는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네요. 그래야 출세하죠. 예. 예, 저 자리까지 그냥 갑니까? 예, 거의 뭐 손바닥에 손금이 안 보여요. 혹시 우리 이 대표님 레거넘 투자자문에서는 해외 그것만 하시는데 회사 포트폴리오나 개인 포트폴리오 현대차 있으세요 혹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혀 회사 포트폴리오나 개인 포트폴리오는 없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목 하나 사라 그러면 저는 현대차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괜히 금요일 날 올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한 주가 상당히 저한테 중요한 큰 어떤 시그널이 많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래요. 백악관 주초에 백악관에서 그 로봇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네네. 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로봇 회사화 돼가는 걸로 저는 재작년부터 왜냐하면 그 미국의 공장 지을 때 거의 절반 정도를 자동화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로봇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과연 그 로봇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로봇은 아닙니까? 네 발 달린 로봇이냐에 네. 따라 틀리긴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자동차 판매 사실 11월 달 수출 보면 자동차 판매 실적 이런 거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예. 에도 불구하고 저 로봇 산업 육성이 띄운 저거의 아주 파급 효과가 특히 우리나라에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를 사겠다 한 네. 종목 사람 그게 로봇 때문에 그렇다. 네, 로봇 그럼 미국에서는 테마 로봇 때문에. 하면 테슬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 원래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요번에 이 로봇 이슈 때문에 테슬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바뀌셨어요. 그냥 늘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로봇 원래 테마 빼면 저는 아직 부정적이긴 합니다. 예, 예. 전기차 시장도 성장이 좀 정체될 것 같고 일단 보조금도 폐지됐고 네. 그런데 이 로봇 이슈가 탁 띄워지면서 예. 테슬라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 손끝 약간 놀라운 근데 정도예요. 예. 참 그 저희가 사실 2022년도 1월부터 고유자금 최초로 시작하면서 원자재 우라늄 테마 네, 늘 네. 강조드렸던 예. 가장 먼저 해서 지금도 갖고 있는 테마고 네. 그 즈음에 한 4개, 5개 테마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테마예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투자를 했다가 네. 한 6개월 투자했다가 이거 아직 본격적으로 갈 때가 아니다 해서 뺐거든요. 네. 지금 심각하게 내년 주요 테마 중에 하나로 스터디 중입니다. 로봇으로. 네. 그래서 테슬라를 좀 다시 보게 되는 네, 계기가 다시 좀 됐다. 긍정적으로 뭐 좋은 호재 모멘텀을 예. 받으면 또 그건 평가해 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로봇 육성 방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캐비넷 이슈, 그다음에 저 바로 옆에 일본 BOJ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주 초반에 좀 흔들렸다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 후반에 또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주간으로 플러스로 끝났다는 측면 그리고 유동성 제가 이제 연말 랠리 말씀드리면서 네. 네. TGA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10월 말일 1조 딱 찍었다가 네. 1, 2주 상간에 그 1,000억 달러 써서 9,000억 달러 줄어들더니 다시 9,500억 달러가 되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8,900억 달러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정부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결정적으로 이제 FMC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 연말 랠리 보통 우리가 연말 랠리 기간을 15일 이후 한 2주 정도 보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발 훈풍, 로봇,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좋은 게 다 AI 테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국내 시장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뷰를 바꾼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때 어쨌거나 그 이른바 깐부 회동 그죠? 에이펙 기간 중에 강남에서 그때 야단 법석을 이뤘던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맞나요? 네. 그렇게 만났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다 고전을 했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조정 끝내고 다시 우상향
시세를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현대차가 제일 먼저 열어버렸네요.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현대차에게 있어서 그동안 상징적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삼성전자의 10만 원과 같은. 예, 심지어 여기 오면은 오히려 현대차 오너들이 30만 원 이상 가는 걸 싫어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시원하게 열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로봇 테마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도 상당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다는 것도 벌써 수년 됐습니다만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근데 이걸 상장을 뭐 나스닥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건 돼봐야 아는 거긴 돼봐야 하지만 아는 건데. 뭐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4년 전에 로봇 테마를 투자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아직까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퀀텀하고 약간 비슷해요. 저 시장이. 양자. 예.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고 아직 상상의 영역이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투자할 종목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도 고객 자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도 확고하고 사이즈도 좀 크고 이제 시장 지배력도 있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 어떤 펀더멘털도 좀 탄탄하고. 근데 로봇 쪽의 이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런 기술력이 진짜 괜찮은 네. 회사들은 다 비상장이고 현대차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뭐 그랬더니만 막상 소위 말하는 로봇주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 로보틱스, 뭐 로보티스까지 할 것 없이 나머지들은 또 금요일날 또 밀리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냥 현대차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제가 거기서 더 깊이 말씀드리긴 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는 있으나 예민해서 말씀드리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로봇 섹터 내에서 현대차가 그동안 좀 소외됐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른 로봇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종목을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로봇의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투자할 만한 회사들은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네.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몇 개 회사를 위시해서 예. 차라리 로봇 테마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을 종목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미국 쪽보다. 미국 쪽보다는요. 그래요. 이제 뭐 그런 국내에는 느낌도 좀 심지어 로봇이라기보다는 좀 장난감에 가까운 로봇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네 말 달린 거 네. 자동 주행하는 네. 이런 것도 다 로봇으로 칩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게 어쨌든 산업적으로 쓰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AI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을 갖다 저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의 본격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단계는 본격화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 이 영역에서 정도의 봐도 아직은 뭐 괜찮은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모 방송에서 이제 그 질문이 있어갖고 한참 지금 생방송으로 디베이트를 했었는데요. 예. 아직은 제가 조금 얇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고용이 막 굉장히 막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고 효율성을 그 영역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정민 앵커가 명명했던 SBR 장세에 R이 왔습니다. 제가 연명했다고. 명명하셨잖아. 명명. 명명. 야, 이제 무슨 연명으로 뭐 들었어요. 금반지 장세 무슨 명명. 뭐 그랬던 것처럼. SBR. SBR의 근데 이 로봇 테마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르죠. 이게 좀 진지하게. 길게 갈 것 같은.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이거는. 네. 그 제가 잘 띄워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까지 항상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띄우시는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TCJA 법안, 텍스 컷 앤 잡스 액트 예. 이게 OBBB 전신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텍스 세금 깎아줘서 일자리 만들자. 그 이후에 IIJA법, 인프라법, 그리고 반도체법, 칩스 액트,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지난 7월달에 OBBB에 이게 이 안에 다 어떤 그 테마나 산업이나 육성 방안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에 준하는 그러니까 항상 백악관에서 지난주에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죠. NSS 발표된 거
들으셨는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아, 항상 그 새 정부가 딱 입각을 하면 예.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 국방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국제 정치 패권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테마를 딱 띄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제화를 해요. 제가 볼 때 이 로봇 관련한 것도 이미 군데군데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뭔가 국방수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법제화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새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청취하시는 시청자분께서 SBR이 뭐예요 하시니까 그래서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야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세미컨덕터 반도체와 바이오의 B와 로봇의 R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태조 이방원처럼 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B가 요즘 좀 고전을 하는데 바이오가 이쪽은 참 어려워요. 이런저런 어떤 메가톤급 뉴스들도 막 터지고 좋든 호재든 악재든 간에 이제까지는 조금 짓눌려 있었던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약값 인하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 왜 중간에 디스트리뷰터 빼고 예. 그 소식에 약간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저희는 그냥 경기 방어주 정도의 역할 정도로만 저희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또 바이오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특히나 이제 12월 또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 봤던 가장 눌렸던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약값을 인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그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예, 있거든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타리가 풀려간다 치면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압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해소돼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라이 랠리 같은 경우도 네, 거기 다 포함이 되겠죠. 일라이 랠리는 오히려 지금 뭐 한 2주 가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음봉의 연속인데 저는 오히려 약가 인하라는 의지를 강하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이 막 오르길래 이건 또 뭐지 싶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한 1, 2주, 2, 3주 정도 올랐던 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필수소비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부류죠. 예. 이런 친구들이 좀 경기 방어적으로 순환매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뭔가 모멘텀이 막 살아나거나 이런 소식은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제 또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는 말씀에 지표들 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용 상황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PCE 물가 네. 자료를 띄우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PCE 지난주에 11월 5일 날 발표됐는데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비나인하게 예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PCE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측에 보이는 PCE 지출하고 소득입니다. 네. 근데 PC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이 0.4% 먼스먼스로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이 0.1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최근에 네. 이 소비세가 조금 약해진다는 우려 등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잘 나왔다. 그리고 퍼스널 스펜딩 개인 소비 지출 0.5에서 0.3 줄어들긴 했지만 0.3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PC 물가에서도 이미 뭐 월간으로 헤드라인이 0.3% 상승했고 근원 PC 물가가 0.2니까 이 정도면 이래서 이제 금리 인하 필요 조건 하나를 또 맞춰줬다 시장에서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던 거는 코어 PC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서 GDP 성장률도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가격을 다 총망라해서 그로스 개념으로 얼마나 떴니 빠졌니거든요. 그러니까 0.2%니까 물가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용이 이제 드디어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주 전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만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물론 다른 지표까지 봐야죠. 근데 19만 1,000건 나왔으니까 네. 제가 밑에 써드렸지만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이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평균이 34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깜깜이 기간 때 ADP가 계속 발표됐는데 ADP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ADP 민간 고용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불렀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ADP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ADP 민간 고용 데이터 갖고 보니까 또 지난주에 ADP 민간 발표된 거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쪽에 고용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 수치는 그래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중형 기업, 소기업들의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 네. 이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저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반반이다. 인하할지 안 할지를. 그런데 이제 최근 1, 2주간에 확실히 인하하겠구나 하는 걸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뭐 고용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실업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졸 실업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학 졸업하지 않은 실업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AI 때문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참 저희 애도 거기 있어서 좀 좋아졌는데. 아니 그래서 이걸 이제 투자 관점으로 이제 연결지면은 이런 거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 이제 AI,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AI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AI로 수익을 내기 가장 쉬운 게 사람부터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나쁘지 나와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봇 테마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때 우리 제미나이 3 한번 언급 예. 나누면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3 네네. 챗GPT 이런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퍼플렉시티 뭐 박사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용 빼고는 예. 이분 제미나이 3조차도 저한테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사실. 아직은 네. 예. 그러니까 실제 기업 입장에서 LLM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음.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에 딱 드디어 로보틱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최근에 제미나이 3를 필두로 해서 구글 이제 뜨고 있었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던 네. 브로드컴. 이게 이제 LLM이 수익화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이 접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게 뭐 비전, 센싱 뭐 이렇게 여러 분야를 나누는데 거기 다 이제 컴퓨터 연산 처리 능력, 반도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로봇 테마를 딱 띄운다는 거는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좋은 대상을 많이 가져다 주는 이슈다. 왜냐하면 이제 LLM 수익화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익화가 되려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란 네. 말이죠. 그렇죠. 예. 피지컬 AI 대표적인 게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돌아 그래서 구글이 사실 로보틱스 10년 전부터 투자했습니다. 예. TPU도 10년 전부터 만들어냈고 그런 면에서 구글의 모멘텀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을까. 현대차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4,126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93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0만 1,000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만 2,000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전에 소식 나왔죠.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43만 6,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65만 6,000원. 현대차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32만 5,000원이고요. 기아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만 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200원. KB금융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3만 300원이고요. HD현대 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에 12% 급락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에서는 4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호가는 16만 100원,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되고요. ABL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0.5%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4만 1,00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 호가가 18만 8,000원으로 1.3% 상승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예상 7일가 81,100원이고요. HLB 49,500원 0.8% 상승 예상되고 펩트론 호가는 279,000원이네요. 리노공업은 66,100원으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 역시 종목 간의 희비는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오늘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예. 방금 뭐 빨갛게 자막 떴죠? LG엔선, 네. 벤츠에 2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7년간에 걸쳤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7년에 아, 걸쳐서. 7년. 네, 네. 그렇다면 연간 한 3천억 가까운 그런 그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해 줄라는지 한번 볼만하네요. 예상 체결 지수는 생각보다 강하네요. 정민행크의 옷 색깔이 나름대로 힘을 보탰다고 봅니다. 아, 예. 이 옷이요? 예, 계속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이걸로 가세요. 바꾸지 마시고. 아니 저 오늘 예고도 찍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 옷으로만 나오잖아요. 계속 가시죠. 뭐.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은 이 대표님 지금 그러고 나서 워너브라더스는 급등을 했고 넷플릭스는 빠졌거든요. 좀 과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거의 인수 뭐, 가격이 예, 이 53억 달러인가요? 180몇 억, 그러니까 827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16조? 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과한 금액이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 주가는 뭐 늘 인수, 비인수가 이제 비인수가 오르고 이게 보통의 정석인데 네. 좀 과한 가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살짝 정민 앵커님께서 오프닝 하실 때 네네. 언급하셨지만 이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백악관에서 브레이크를 걸까 하는 입장인데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가 이렇게 단신이 하나 떴어요. 뭐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냥 발언만 나오네요.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관련 결정에 관여할 것 트럼프. 그 이슈가 딱 잠재적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진짜 만기 칠남이란 말도 있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력도 대단하시고 참 머리도 좋으시고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뭘 하려면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 이런 그게 기름칠을 좀 해놔야 뭐가 되는 거지 이 동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이 할 것 같으면은 저 절대 그 아부성 발언 아니 저 트럼프 모르거든요. 근데 저거 보고 있으면 참 귀여워요. 참네. 귀엽습니다. 막 화낼 때도 막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좀 귀엽더라고요. 요즘은 또 뭐 한 2시간 가깝게 카메라 막 돌아가고 전부 개방해서 국무회의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안 좋던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좋은 모습도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고 80이 넘으셨으니까요.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좀 살살 하시지 그런 생각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무슨 뭐 꼭 시상식 같은 때 MC 분들이 그러시잖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무슨 년을 보내며 이러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들리는데 원래는 저 그냥 그 다사다난이란 한자 성어가 이렇게 다가오는 해도 없었어요. 참 시장 측면에서나 네.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나 돌이켜 보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네. 역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만큼 전 세계 주식이건 뭐건 막 들었다 놨다 했던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다 참 다사다난했던 참 대단한 인물인 것 2025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장 전에 잠깐 또 미증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AI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구글 말씀 주셨고 이 제미나이 3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인 예, 개인적으로 제가 네.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은 좀 네. 예, 그런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어쨌든 좀 재평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이구. 예. 지금 오늘 출입국 방송 오면서 네네네. 보니까 모 미국 증권사 대형 증권사에서 예. 목표 주가 400불 지금 알파벳. 네 알파벳 공개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가는 좋은 상황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쓸 때 제가 뭐 그렇게 테크놀로지 기술에 막 친기술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네네. 그런데 알파벳이 가장 모멘텀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미국 주식 중에서는. 지금 320불 근방인데 근데 지금 400불 400%를 외친다. 네네. 8432. 거의 25%를 더 올라간다. 네네. 예. 그래서
모멘텀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고 말씀이 나오신 김에 오라클을 위시해서 이제 과잉 투자, 실제로 네. 캐시아웃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이번 주 실적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오라클보다는 브로드컴을 더 예의주시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오라클 제가 자료 띄워드린 13페이지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주요 기업들의 네트 에쿼티 그러니까 저기 부채 비율인데요. 네. 오라클이 지금 530% 가까이 됐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오라클이 몇 프로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 평균이 오라클이 좀 과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오라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뭐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국면에서든 어떤 테마가 성장을 하건 시작을 하건 저런 회사들은 한두 개 회사 있습니다. 그 얘기 저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 있습니다. 미국의 FOMC. 일단 12월에는 뭐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추후에 금리 경로, 뭐 점도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오라클, 브로드컴, 시놉시스까지 여러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제 4,1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시장 상승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105, 코스닥은 928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9,300원으로 지금 1% 가까이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0.3% 하락합니다. 54만 2천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8% 상승합니다. 42만 9천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으로 164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8만 800원이고요. 코스타 기아가 지금 0.9% 상승합니다. 12만 4,800원. 현대차도 소폭 올라갑니다. 31만 6천원. KB금융 13만 1천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떨어집니다. 7만 7,300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상승합니다. 9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9% 반등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네요. 47만 원. 에코프로비엠도 좀 올라갑니다. 16만 200원.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4% 상승으로 10만 6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안팎의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만 9,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0.5% 올라갑니다. 18만 6,500원. 코오롱 티슈는 1.7% 상승 중이고요. HLB는 보합권이고 펩트론이 2.8% 하락합니다. 27만 7천원, 삼천당제 떨어집니다. 2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글쎄요. 보안주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뭐 쿠팡 해킹 사건도 있었고 여러모로 보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우토크립트가 지금 6% 강세고요. ITSM PNS가 4% 상승 중이고 ICTK도 3%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프트캠프가 3% 상승이고요. 센즈랩도 2% 올라갑니다. 지니언스도 2.8% 상승세고요. 가비아, 사이버원, 아톤, 한국정보인증, SSR 모두 2%에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초전도체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6% 급등합니다. 73,500원이고요. 파워로직스도 3.9% 상승합니다. 4,440원. 그리고 모비스도 3.7% 올라가고요. 서남, 덕성도 각각 2%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ENG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약품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약품이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이미 상한가였고 오늘도 2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뭐 초전도체 보안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8%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3% 올라갑니다. 16만 5천 원. 자, 그 밖에 2차 전지 쪽의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 LNF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 올라갑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도 움직임 좋고요.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5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51억 원, 기관은 22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3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3억 원, 1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상승하면서 1,472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러네요. 예. 뻥이었네. 뭐가요? 동시호가요. 요즘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잦은데 또 오전 오후 또 다르고요. 오전 오후 또 다르고 네. 외국인들 뭐 다시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지난주 주말 동안에 많은 시황에서 그걸 갖다가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는데 일단 초반에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팔고 나서고 있고 국채 선물 빠지고 즉 채권 시장의 금리 오르고 있고 환율도 조금 오르고 있고 주변 여건은 그다지 막 생각했던 만큼 팍팍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현대차도 지금 뭐 매물이 나오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좀 민망해집니다. 우리 막 로봇을 막 좋게 얘기하고 있는 차에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는 팔란다. 고맙다 하면서 막 던지는 매물들이 막 나오네요. 이게 시장이구나. 참.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뭔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간 변동성,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해도 다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예. 저도 최근에 뷰를 긍정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올랐지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우리가 자꾸 여러 이슈를 갖다 막 대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70% 이상 올랐을 거고 네. 미국만 해도 4월 8일 전저쯤 이후에 누적으로 40% 올랐다가 네. 최근 한 2, 3주 5% 빠졌다가 지금 지난주에 다시 올랐거든요. 이 정도의 그 뭐 소폭 이익 실현성 조정, 변동성은 늘 있게 마련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도 말씀 주셨던 거 마무리는 지어야죠.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그 오라클? 오라클 실적.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의 뭐 CDS 프리미엄이 네. 140bp, 142bp 네. 사상 최고치로. 그러니까 그 정도 뭐 한두 개 회사가 지금 코어 위브하고 네. 오라클 정도가 조금 심각한 수준인데 뭐그 정도는 늘 있을 수 있는 시장의 파열음 아닌가. 예.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AI가 사상 누각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마이클 버리처럼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140 한 2, 3bp 정도 되는 CDS 프리미엄 수준이 예. 미국 전체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회사체들이 평균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CDS 프리미엄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테크 쪽이 네. 이 그 자산이라든가 노동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높아서 워낙 탄탄해서 그런 것이지. 네.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하고 BBB급 회사채 스프레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건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투자 등급 전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오라클의 CDS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기업으로 보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그게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280, 290pp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까? 2.9%가 안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쭉 빨강색 옆으로 쭉 보시면요. 거의 뭐 한 400, 600bp 정도 되는 게 평균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특히 WB 회사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급에서도 가장 낮다고 하는 WB 회사채 스프레드가 100bp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건이 굉장히 괜찮은 거고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오늘 그
굿모닝 마켓에서 이제 일정이나 지표하는 것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오라클 수요일 날 네, 우리나라 시간도 목요일인가 아마.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한 이틀 뭐 2, 3일 반등 나오는 양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작품이었던 스타게이트 그때 나왔던 소프트뱅크가 주가 측면에서 저렇게 됐고 샘 올트만은 지금 뭐 AI 업계에서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코드레드 발표하고 뭐 그 정도고 거기다가 오라클은 빚 문제, 수익성 문제로 저렇게 해서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로봇도 스타게이트처럼 처음에 이렇게 바짝 그거 하다가 또 한번 그거 할까 싶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데다가 또 일정 중에 FOMC 있고 나서 이틀 후에 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뭐 오스탄 굴스비 등등 해서 또 지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양반들 또 이렇게 대거 또 연설이 나와가지고 FOMC 이후에 또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또 연준 관계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도 또 시장을 좀 한번 흔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뭐 농도로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짝의 변동성이 있어준다면 연말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거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전차 군단, 삼성전자 같은 이쪽하고 자동차의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뭐 전고점을 열고 4,500, 5,000을 향해서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늘 봐서는 또 꼭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딴 데서 막 춤을 추네요. 무슨 뭐 상지건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 집 몇 채 짓는다고 어쨌거나 그거 갖고 그러고 있고 뭐 신성 야 이런 거는 어쨌거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게 막 움직이네. 그러니 저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잠시 또 이제 대형주들에서 저쪽으로 이제 또 이제 수급이 가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매일 이 장이 열리니 얼마나 좋으실까. 토일이 지겨우실 것 같아. 하기야 뭐 코인 하시면 되긴 되는데 코인도 조금 그래요. 조금 불안하네요. 9만 불은 지킵니다만 비트코인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만큼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점 짚어주셨고요. 네. 아까 제가 TJ 장고 말씀을 예, 드렸지만 예. 지금 제가 지금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고 뭐 이렇다는 말씀은 네. 최근의 움직임 갖고 추세 갖고 말씀드리는 거지 본격적으로 지금 풀리는 상황 아닙니다. 지금 지난 11월 12일 날인가 연방정부 합의하면서 오바마케어 합의한 내용은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었으니까 네. 일단 안에 대해서 드래프트 갖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늦으면 1월 빠르면 12월 1월 정도에 이제 본안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예.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분명한 건 TJ 장고가 지금 1조 갔다가 9천억 달러 갔다가 9,500억 달러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8,900으로 줄긴 했거든요. 그러면 한 500억 달러 8,500억은 저 기본적으로 8,500억 달러 정도는 깔고 간다는 그 레벨이잖아요. 네, 지금 8,900억 달러가 됐는데 8,900억 달러. 늘 타겟 레벨이 8,500억 달러니까 그렇죠. 어쨌건 쓰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인데 말씀만 빨리 드리죠. 그 단기 유동성 단기 자금 시장 예. 시중 자금 현황을 알 수 있는 게 소파 금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예. 소파 금리가 아까 TJ 장구가 정점 찍었을 때 10월 말 47bp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게 16bp 가더니 그 다음 지난주에 27bp인가로 다시 확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소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금 경색이 좀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단기 자금 구하기가 예, 예. 하루짜리 자금 구하기가 좀 지금 빠듯해졌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부터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QT 일단 종료했고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8,900억 달러로 다시 TJ 장고가 줄어들면서 그 당일 날 소파 금리가 27bp인가에서 16bp인가 17bp로 다시 쑥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동적이긴 해도 어쨌건 유동성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워낙 경제가 큰 경제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연말 랠리 돌아 말씀드렸지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랠리.
와, 앞서 저희 신성 델타테크 얘기했는데 이게 초전도체 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보니까 다시 보니까 또 로봇 쪽으로도 엮이네요. 이게. 그게 로봇하고 예. 엮이나요? 오늘 로봇주들이 엄청 강해요. 지금 보면은 뭐 SB 시스템스, SBB테크, 클로봇 어찌됐건 간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또 뭐 피지컬 AI까지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저는 로보틱스는 약간 패셔너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테마. 그러니까 조금 더 꾸준하게 이렇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AI 엮이는 게 제가 네. 연초인가 한번 그 그래프를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홍보자 그러니까 네. 상품 자료에 썼던 그래프인데요. 예. 이 AI가 보편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라는 게 2008년도에 그 프래킹 공법으로 네. 셰일가스 첫 삽을 딱 뜬 이후에 2018년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 2차 셰일 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프래킹 공법이라는 게 한 2km 밑으로 쑥 뚫어가지고 옆으로도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전문가가 와서 네. 이 땅 깊이마다 스윗스팟이 어딘지를 사람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가는데 오는데 몇 주씩 걸린다는 거였어요. 어허. 인공지능 접목을 해가지고 바로 뚫으면서 바로바로 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수원.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요. 네. 이 인공지능 덕분에 공간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수원이라고 하는 게 이 과일 따고 하는 거 높이가 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돼 있거든요. 예. 네. 드론이라든가 그 과일 모양 딱 봐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드론이 가서 알아서 딴다는 거예요. 드론이 10m건 15m건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브로드컴 강조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범용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런 류의 확장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중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본격적인 테마가 저는 로보틱스라고 봐요. 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OJ 좀 언급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지금 갑론을박이고 저도 아직은 반반이라고 보는데 네. 12월 달에 BOJ 금리 인상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인상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 엔화 엔도 뭐 조금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핑계를 댔던 엔캐리 청산 뭐 이런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지난 주말인가 보니까 일본 분기 GDP 성장률이 또 쑥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올렸다가 겨우 한 20년, 25년 만에 경기를 살려가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예. 경기가 다시 푹썩 또 가라앉는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는. 예, 그리고 뭐 이런 엔화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엔캐리 청산인데 네. 제가 말씀했지만 저 엔캐리 청산 지금 맥스 올스케이스 25bp 인상한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 금리 차가 3.75%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보수적으로 해치 비용 빼더라도 최소 2% 이상의 금리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자금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캐리가 다 청산될까? 그래서 막 이런 자본시장을 막 송두리째 휘둘릴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물론 싼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헤지펀드라든가 금융기관들의 자금은 일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청산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전체 분위기를 바꿀 만큼의 그런 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혼조세입니다. 전 거래일과는 상황이 정반대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합니다. 0.3% 넘게 내리면서 4,100선을 이탈했습니다. 4,08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이 반등합니다. 0.3% 오르면서 927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전 거래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강한 매수 우위 보였었는데 오늘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23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7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970억 원 사자 포지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전 거래일에 양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사들입니다. 18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410억 원 매수 우위. 여기서는 기관만 홀로 25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 그리고 창업투자와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손해보험, 전기 장비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 연기금이 지난주에 강하게 사들이면서 순매수 3위와 4위에 올랐었는데요.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성장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9.3% 상승합니다. 거래가 10만 5,9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18% 넘게 급등하며 거래가 7만 4,900원. 그 외에 파워로직스가 4.7% 오름세로 4,470원. 나노신소재가 3.7% 오름세로 5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세아 메카닉스도 3.6% 넘는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720원으로 집계됩니다. 치매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치매 관련한 모멘텀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우선 대화제약 상한가입니다. 경구용 항암제 중국 국가급여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세 보여줬고요. 현대약품도 상한가입니다. 탈모 치료 신약 임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현재 삼성제약도 상한가에 근접한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젠백스와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에 대한 임상 개발과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퓨처케미 2%대, 명문제약도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창투사 관련주 역시 강세입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대감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창투사 쪽에서는 아주 IB투자가 8.4%, 8% 넘는 오름세로 거래가 2,250원이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8%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400원. 그 외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3.8%,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3.5% 강세 보여주고 있고 나우 아이비까지도 2.3%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오늘 다시 부각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도 로봇주 주목받았었는데요. 하루 조정을 거친 후에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여전히 19%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SP 시스템즈가 17.7% 급등하며 12,900원. SBB테크도 10%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 37,300원이고요. 클로봇이 5% 가까운 오름세, CP 시스템도 7.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820원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속에 4,100선을 이탈했는데요. 장중에 좀 수급적인 변화와 함께 지수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영원님. 자, 이제 뭐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고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네. 지금 개장 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네. 알테오젠 쪽이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나왔었던 거는 뭐였냐면 독일에서 이제 가처분 금지 신청에 대한 인용을 했다라는 네.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 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독일 가처분 신청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좀 이슈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이제 머크한테
이 머크가 판매하는 키트루다 SC를 네. 독일에서 판매 금지해달라. 근데 법원이 그건 인용은 해줬어요. 예.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처분 인용률 확률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용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인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한국은 한 5%에서 15%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가처분 인용률이 4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는 가처분 인용을 예. 일단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할로자임은 그러니까 다 내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도 네. 터치 기반인데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특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니네 거 아니잖아. 야, 그럼 우린 뭘 쓰라고? 그러면은 사실 법원도 상식적인 선언에서 이거를 들어주는데 예. 일단 가처분은 인용은 해줄게. 그 다음에 니네가 겨뤄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이슈라기보다는 조금 독일이 가처분 인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악재 아닌 악재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할로자임하고 머크에 대한 기술력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동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피하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 피부의 조직 공간을 넓혀가지고 약물을 넣는 방식인 건데 사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히알루로나제를 쓰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너네 꼭 특허 침해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는 많이 특허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침해한 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키트루다 SC랑 그다음에 할로자임의 기술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할로자임하고 머크의 차이는 뭐냐면 할로자임은 조직을 열어서 공간에 주입을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머크는 이 단백질을 고농도로 압축해가지고 주입하는 방식.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지금 소송이 좀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소송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크게 이슈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FDA 규제 환경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제형 기술하고 네. 그다음에 조직 확장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 기술적 차이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키트루다 SC는 글로벌적으로도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딘가요? 오늘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저도 방송 잠깐 보다가 이제 네. 왔는데 쿠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보안주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슨이라는 좀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보안 쪽이에요. 네, 무선 예. 백도어 보안 쪽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보고서를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슨은 일단은 무선 도청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전파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도청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99%에서 100%입니다. 국내에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뭐 경호실 아니면 군, 경찰, 검찰 이쪽에 들어가는 도청 보안은 다 지슨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5년부터 국정원하고 함께 도청 보안 원천 기술을 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도에 국정원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으로 독자적인 사업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도청 보안 솔루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회의실, 집무실. 만약에 지금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비 한 대당 원가는 저희가 가서 좀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20%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변동비 감안하더라도 공원이익률이 어느 정도냐? 한 60% 후반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매년 7에서 8%의 유지보수랑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게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 국내 한계 설치를 하고 나서 성장률이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냐? 정치적 리스크가 많은 데는 도청 보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해가 예, 예. 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수출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냐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중 화장실에 네.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파수를 탐지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숙박 시설에 설치된 센서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탐지하는 건데 이게 각 칸에는 탐지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옆 칸까지 탐지하는 거는 지슨이 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게 예산이 2026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연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스는 옆 칸까지 탐지를 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번에 뭐 보안 관련주들 다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무선 백도어 보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번 쿠팡 사태는 내부자 유출이잖아요. 예. 내부자 유출인데 사실 지금 있는 보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네. 내부에서 나오는 거 못 막는데 예. 지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쿠팡 인증 사태가 뭐였냐면 그 퇴사자의 회수하지 않는 API 인증 키를 그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관리되지 않은 내부 권한이 치명적인 디지털 뒷문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무선 백도어 해킹하고 동일한 내부자 기반 해킹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공백에 대한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무선 백도어 보안에서는 지슨이 좀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제 알파 H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민간 무선 백도어 탐지 솔루션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무선 백도어 보안이 뭐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USB 케이블 있죠. 네. 요즘에는 C타입 많이 쓰시고 USB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 C타입에 보시면 정말 작게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레이로 딱 뚫어보면은 이 내부에서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USB를 딱 꽂아가지고 여기서 스파이 칩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적인 물리적으로 내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USB를 꽂아버리면은 이게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망이 아닌 무선 전파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랑 금융기관은 이제 내부망 그다음에 외부망을 분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 작년 10월 달에 금융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무선 백도어 보안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그래서 금융권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슨한테 이 수요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망 분리에 대한 침투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무선 백도어 위협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한 80개의 기관이 문의가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지금은 POC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이런 백도어에 대한 탈취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그냥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몇 대가 들어갔냐? 200대에서 30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원가가 아까 한 20% 수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조 원가율이 20%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40%까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은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인 실적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 한 5월쯤에 상장된 회사군만요. 스펙으로 상장했어요. 스펙으로 네, 상장했다가 네, 이번 연도에 상장이 금년에 4월에 했구나. 맞습니다. 네, 스펙으로 돼 있다가 이게 확실히
우리 같은 표로에서 종목이 언급된다는 게 확실히 영향이 있구나. 바로 그래서 그러네요. 꼭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도 다 보시고 네. Q&A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 근데 그 전에 말씀 산업 꼭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미리 발간하시는 거잖아요. 산업 보고서는 오늘 아, 발간합니다. 오늘 딱 네네. 음. 오늘 발간합니다. 산업 아, 보고서는 지금 월요일 날. 탐방 기업이고 네, 탐방 지금은 기업 탐방 기업이고 탐방기업은 목요일 날 발간합니다. 그렇죠. 이미 나온 거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발간을 지난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발간했고 네, 이게 아. 잘못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무슨 아, 뭔가 그런 아닙니다. 게 아니라 절대 이미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왔고 아니 근데 이제 제 네. 얘기는 확실히 이제 많은 우리 경제 채널들이 있지만 네네. 진짜 종목을 갖다가 아. 하루 종일 언급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움직이거든요. 종목이 언급되면 네, 네, 방송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 현실적으로 저희는 매수 의견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기업을 탐방 갔다 와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매수 의견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주가도 없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해하시지 말고 오해 안 그냥 합니다. 저희가 예, 예. 그리고 한번 아까 이렇게 한계점도 분명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네. 예. 근데 지금 어쨌거나 내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해외 진출 가능성도 보이던가요? 해외 진출은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인데. 네, 추진 중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좀 더 주가 사실 근데 이게 도청보안은 국내에서 하더라도 일단 캐시카우는 맞지만은 지금은 백도어로 성장하는 기반을 좀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보 유출 사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쿠팡 관련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보안 관련주들은 외부망에 침입하는 거를 좀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부망이 정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부망까지 하는 거는 이제 지슨이 좀 독점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업 보고서 듣기 전에 네네. 우리 한수석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저 뭐 스페이스X 내년에 뭐 상장 가능성 얘기가 나오대요. 네, 1,100조 원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그거는 얘기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다른 회사인데 어쨌거나 다 일론 머스크 새끼고 두 개 다 네. 표현이 그러네. 이거 이제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 일론 같아요. 머스크의 자식들이고. 네네, 자식들이죠. 네. 그러면 저게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관련은 없죠. 예. 네. 왜냐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뭐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냥 시너지 효과다. 시장에서 그냥 센티먼트를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센티먼트를 네. 건드린다. 네. 그냥 그렇게만- 공통 분모가 머스크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아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오히려 상장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을 얼마나 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얼마나 많이 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FSD가 들어오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타보고는 싶습니다. 저도 못 타봤는데 네. 이제 이게 영상으로 모델이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예. 있습니다. 모델 X랑 모델 S 비싼 것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Y를 타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사이버 트럭 취소하셨으니까 그걸로 바꾸시면 되겠네. 근데 이게 사실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긴 하거든요. 근데 모델 S랑 X는 사실 가성비가 좋진 않습니다. 네. 그냥 출력은 좋지만 저도 그래서 Y를 타기는 하는데 이제 한번 나중에 저도 한번 타보고 실제 근데 영상 보니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사실 미국 기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산업 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주목해볼 관련주도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쓴 산업 보고서는 최근에 HBM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네. 주가가 좀 많이 좋았잖아요. 해외에서. 맞아, 네. 네. 그게 뭐냐면 에이직이라는 걸 한 번쯤은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커스텀을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GPU를 각자 스펙에 다르게 만드는 건데 예. 그거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라 보면 되죠. 네네. 그래서 구글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 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 안 쓰고 우리 TPU로 해가지고 나노바나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라고 네. 하는 게 구글 TPU입니다. 근데 글로벌 AI 인프라는 이제 범용 GPU에서 벗어나가지고 각 기업이 자체 개발한 ASIC 반도체를 최적화하는 커스텀 HBM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에 발간한 커스텀 HBM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추론형 AI 등장으로 이제 전력하고 비용이 핵심적인 요인이 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표준형 HBM은 그 ASIC별로 다른 구조를 충분히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양인데 너네가 왜 이 출력 못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 베이스 다이 단계에서 설계부터 시작하는 이제 커스텀 HBM이 이제 개화가 되긴 할 건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SK 네, 하이닉스가 커스텀 HBM 전담 조직을 체계를 만들었고 예. HBM4 조기 양산 전략 기반으로 시장 선도력을 좀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TLB 등은 이제 고단 적층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생태계에서 핵심 공급망을 구축할 건데 네. 저희가 이번에 탑픽 종목으로 꼽은 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근데 HBM의 로직 베이스 다이에서 필요한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 IP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학습보다는 추론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한테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 찾아줘라고 했을 때 학습보다 추론이 거의 다입니다. 나오는 거. 예.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라든지 비용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은 이거 엔비디아 GPU 전력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범용 GPU라서 어디에든 쓰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최적화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성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GPU는 다양한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이지만 고비용하고 이제 고전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그 아마존 트레이니움, 그다음에 메타 같은 기업들은 특정 AI 연산에 맞춰가지고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델에 따라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커스텀 HBM이 그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빅테크는 이제 표준형 HBM을 쓴다라기보다 야 우리는 이런 칩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런 HBM을 만들어줘라고 IDM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메모리 파운드리 역할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고객 칩 구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순히 용량, 속도 이런 거를 딱 요구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동작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3가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커스텀 HBM 도입은 단순히 원자재 성격이 아니고 고부가 가치라는 거죠. 예. 왜냐? 정장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디 가가지고 아울렛 가서 정장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해요? 내 몸의 체형에 맞게? 그러면은 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비싸죠. 더 비싸죠. 예. 그게 커스텀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맞게 하기 때문에. 양복점에는 커스텀 테일러드라고 간판에 달려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일러 샵을 가다 보면은 일반 기성복보다는 훨씬 더 비싸잖아요. 물론 원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서버 구축 비용이 대략적으로 그 일반 서버 대비해서 20배가 높은데 그러면 서버만 구축하면 뭐예요? 전력 비용이랑 이거 글쎄요.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예, 이제 장기적인 예, 문제인데 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 너무 문제가 크니까 비싸더라도 커스텀 HBM 쓰자. 네.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커스텀 HBM 시장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몇 프로 성장 아니면 50% 성장합니다. 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 구글이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예. 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디램 사이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커스텀 HBM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안 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고객사가 주문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 더 필요해. 더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해서 수익성 방어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이게 IP라고 불리는 거죠. 전문 기업으로 AI 반도체 핵심인 NPU랑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IP를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를 한데 국내 유일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하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HBM의 핵심 변화는 뭐냐면 이 메모리 하단의 파운드리 로직 공정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직 베이스 다이가 상단 코어 다이의 외부에 에이직과 동시에 송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IP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IP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에이직 개발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위치가 나쁘지 않네. 예. 아니 뭐 준비하신 내용은 얼추 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지금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데 아마 질문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즘 2차 전지가 조금 움직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엔캠 같은 종목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2차 전지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계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스닥 수급이 바이오 가면 2차 전지 죽고 2차 전지 가면 아하. 바이오 죽고 이런 상태로 예, 조금 되는 예,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바이오가 조금 빠지기는 한데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네. 빠지고는 있기는 한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내년은 다 시장의 뷰는 뭐냐면 코스피 갔으니까 코스닥 간다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지금 정말 많이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기업은 섹터는 어디냐? 예.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 주가 아직도 보시면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에코프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헝가리 공장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양극재 관련주 다 좋고, 그다음에 머티리얼주도 좋고 전구체도 좋고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수급적인 상황이 아닌가. 사실 오늘 나온 특이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데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키 맞추기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 SDI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네. 한번 튀고 싶어가지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혼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 쪽이 힘을 내다 보니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크게 보면 어쨌거나 11월 들어서부터 지금까지는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러게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들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